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요즘에 챗GPT가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챗GPT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각 기업들은 벌써부터 챗GPT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적응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습인데요. 오늘 센 라이브 포럼에서는 챗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통해 다가올 미래 시대를 조망해보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두 분을 직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훈이 고도화 사회 이니셔티브 대표, 송민택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입니다. 챗GPT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공훈이 대표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열풍을 넘어서서 이제 챗GPT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빠르게 어떠한 현상으로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챗GPT가 이게 들어는 봤고 뭔지는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먼저 좀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AI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딥러닝 기술 중에서 생성형 AI 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예. 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예. 그런데 이 챗GPT의 가장 큰 의미라면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주 기술자들, 고도의 기술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것이었죠. 예. 그런데 챗GPT는 이제 누구든지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그걸 열어준 겁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영향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챗GPT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로 입력을 하고 출력도 언어로 받는 또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영상으로 출력을 받는 예. 이런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나 어떤 분야에서나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된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이게 챗GPT 사용 못 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쉽게 쭉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해줘. 이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분인지만 얘기를 하면 그림을 뽑아주고 하는 정도로 굉장히 접근성도 높고 신기한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완벽하진 않은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누구야 그러면은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대화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대화하는 방식이요. 예. 예.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챗GPT 인공지능들은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들은 현재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무차별로 학습을 한 겁니다. 예, 과거에는 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예. 우리가 쉽게 그 엑셀표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데이터를 정리해서 넣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할 그 아웃풋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인공지능들은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그 모델들은 예. 있는 그대로 상태의 데이터를 무차별로 학습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예. 인터넷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평소에 궁금한 주제 어떤 주제를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인공지능이죠. 예. 컴퓨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예. 근데 이제 사전에 훈련된 175가지 프리셋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프리셋이랑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새 이 챗GPT가 엉터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엉터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챗 GPT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전혀 잘 못하는 분야가 있고요. 미리 훈련된 영역들이 있죠.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 엉터리를 하고 있는 5가지 정도의 프리서치가 있는데 예. 들어가는 엔진들, 그 엔진이 부문별로 훈련돼 있습니다. 시작부터 교육적인 별의별 엔진이 다 있는데 미리 훈련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대표님 잠시 지금 네. 그 음향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잠시 송 교수님께 여쭤본 뒤에 다시 질문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송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킵을 해둘게요. 프리셋 부분은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잠시 가도록 하고요. 금융권도 챗 GPT 변화 움직임이 그리고 이제 결국엔 적용이잖아요. 네네. 적용인 건데 금융권도 굉장히 발빠르죠. 네. 현재 공 대표님께서 GPT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융권도 사실은 GPT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먼저 GPT가 금융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AI의 금융권 활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눈 깜짝할 사이에 금융권에 이 인공지능이 쫙 펼쳤는데요. 예. 가장 범용적인 분야가 프런트 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과 마케팅, 상담, 컨설팅에서 예. 굉장히 그 금융 서비스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후선단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심사라던가 예. 대출, 보험, 이 심사의 자동화에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금융권이 앞다퉈서 지금 RPA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약자요? 예. 예. 이게 뭐냐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자동화시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거래 탐지나 예. 자금 세탁 방지에서도 AI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GPT 등장으로 예.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고객 접점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공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용자 경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지점은 바로 이제 고객에게 있어서나 금융기관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영역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이제 금융의 미래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365일 금융 거래나 이제 불만이 있다면 예.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금융 조언과 금융 이해를 위한 금융 교육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고객의 금융 사이클을 분석을 하면은 예. 그 사람한테 딱 맞는 금융 상품까지 추천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시장의 동향이나 정보는 당연히 제공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GPT는 금융과 고객이 만나는 거래 행태, 이용 수단을 상당한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무서운데요? 무섭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진짜 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잡힌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챗 GPT의 그런 학습 능력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넘어가긴 조금 이게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공 대표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뭐 프롬프트 작성 연습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검색이 아니고 대화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프리셋 얘기를 잠깐 드리다가 그쵸, 끊겼었죠. 예. 되게 요새 엉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그 예가 사람 이름 넣었더니 뭐 말도 아닌 소리를 하더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는 사람 이름 또는 지명 이런 데 대해서는 학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뭐 NER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름이 그러니까 네임 아이덴티티 리소스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팩트를 찾아내서 보여줄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하는 방식 자체가 예. 검색 엔진 같이 기존에 있는 웹 데이터나 문서를 끄집어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이 표현을 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를 끊임없이 예측하는 과정이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맞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그렇지만 이게 100%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훈련된 영역, 미리 만들어진 프리셋들 이것도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떤 프리셋이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 기능만 이용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역시 그 프롬프트라는 걸 확실히 할 수가 있어야죠. 예. 검색 엔진은 검색어,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보는 거지만 예. 이건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서치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챗GPT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 챗GPT는 무엇인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챗GPT는 누군가 이래야지 드디어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예, 예. 인격체로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좋은 답을 얻습니다.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사람과 대화하고 마치 직원한테 일을 시키듯이 똑같은 매너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궁금한 거 한 가지 생기는데 네. 이건 뭐 사전 질문에 없는 거긴 한데 네. 얘는 거짓말도 하겠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거짓말이라고 일부러 하는 거 아니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일부러 하는 건데 예. 얘는 일부러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잘못된 정보. 예, 잘못된 게 왜냐하면 아. 예측을 할 때 그다음에 나올 단어를 많을 때는 수천 개, 수만 개 예. 단어 뭐 토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예. 뭐 단어라고 얘기하면 네. 그 굉장히 많은 단어를 생성시켜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잘못된 것이 연결되다 보면 뭐 엉뚱한 거짓말로 얘기가 나올 들릴 수도 수도 있죠. 있고. 그럼 사람이 보기에는 거짓말이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걸 줄이는 그걸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프롬프트를 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력을 높이는 뭐 그런 아웃풋을 정확히 끄집어내는 거죠. 예, 원하는 아웃풋을 예. 끄집어내는 기술이죠. 기술력이 근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송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글로벌 금융사들이랑 비교해 갖고 이제 적응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권의 챗GPT나 뭐 AI의 수준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이제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글로벌 금융사들의 이제 GPT 활용 사례를 보면은 예. 사실 서비스 종류나 방식은 다양하지만 네. 목적은 하나입니다. 고객 만족에 이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렇죠. 예. 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GPT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예.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SBC 같은 경우는 예. 이미 GPT 3.0을 챗봇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상담이나 이제 상품 추천에 이용하고 있고요. 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GPT를 활용해서 시장에 한 10만 가지 이상의 리서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분석이 된다면 고객과의 투자 상담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러네요. 예, 뭐 특히 BOA 같은 경우는 예. 기업 대출 심사에도 이용하고 있고, 뭐 시티그룹이나 뭐 글로벌 많은 금융은행들이 리테일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금융기관은 사실 GPT 등장 이전부터 이제 금융봇 또는 상담봇이라고 해서 챗봇을 운영해 왔는데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있었죠. 예,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객의 금융 패턴을 이해하거나 이제 전략적으로 마케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여기에 차이가 있죠. 물론 거예요?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지금 챗봇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봇이 움직이는 방식은 룰 베이스. 입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이제 답변이 정해진 형식이라는 거죠. 이제 공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GPT 같은 경우는 거대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성능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고민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자, GPT의 도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덩치가 가벼운 핀테크나 스타트업들은 뭐 이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겠으나 이제 금융사들의 입장에서는 예. 뭐 아직까지 도입 계획을 발표한 데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금융권도 이러한 생성형 AI가 예. 미래 금융의 큰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API나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GPT를 도입하는 것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융사의 고객 정보라던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상품 정보를 예. 학습 데이터로 훈련시킨다는 게 이게 한계도 있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나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개인정보 보호하고도 이제 이 이슈가 연관이 연결되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다만 현재 금융권은 뭐 이 대신에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AI 뱅커 이제를 이제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이 이제 GPT와의 경쟁에서 향후 고객 접점에 혁신을 가하겠다라는 걸로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핀테크 기업들이나 국내 AI 강소 기업들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라이벌 구도도 한번 그렇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 대표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기존에 AI 응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 대응 차원 수준에서 그냥 머무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챗 GPT하고 기존의 챗봇이랑 분명히 많이 다를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겁니까? 챗봇은 예, 기존에 예상되는 질문과 예, 그 질문에 대한 답, 이걸 뭐 인공지능에서는 데이터셋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만큼만 훈련을 시켜놓은 거죠. 아, 그래서 그 외에 엉뚱한 질문이 예상 외에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카드 회사나 뭐 은행들이 ARS로 이렇게 챗봇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고객 응대를 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좀 답답하죠. 예,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근데 그만큼 미리 예상된 질문이 아니고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미리 예상된 질문이 아니면 답도 안 못하고 나오고. 그런 예. 겁니다. 아주 폐쇄된 하나의 이 엑셀 그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챗 GPT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학습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LLM, 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하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내 기업의 내 서비스에 맞는 그 챗봇을 만들고 싶다 싶으면 내 서비스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챗 GPT에다가 피드를 해줍니다. API라는 그 프로그램을 짜서 API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나만의 데이터셋을 피드를 먹여주면 챗 GPT가 그걸 학습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그걸 중심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질문이 들어와도 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특히 챗봇 같은데 크게 이 변화가 올 게 그 비용도 되게 적어요. 예, API를 사용하면 얼만큼 많은 토큰을 생성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 수도 요금 같이 만약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데 예. 그렇게 높은 그 돈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뭡니까 챗봇 서비스들 CS를 위한 챗봇 서비스들의 시장도 크게 바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챗봇이 하나의 점이라면 챗 GPT는 그냥 우주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챗봇은 우주에 있는 전에요. 그렇죠. GPT는 유니버스고. 예. 예. 그리고 대표님 요즘에 수도 요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네. 싸지가 않더라고. 아 요즘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홍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 분석 능력으로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리고 공 대표님도 분석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있는 답을 주는 건데 그 답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은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니즈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주식 어떻게 돼, 거시경제 어떻게 돼 이런 것까지 지금 궁금해하는데 여기까지도 뭐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역시 종목 선별을 해주는 게 가장 그 니즈죠? 소비자들한테는 예. 가장 중요한 니즈죠. 예, 예. 근데 이제 사회자의 질문 중에서 거시경제와 종목 성별 요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분석. 그리고 이거를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 거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챗 GPT는 엄청난 데이터의 학습과 그리고 분석, 이 부분은 탁월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지표, 그리고 뉴스 기사,
그다음에 공인된 뭐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개별 종목, 개별 기업에서도 이제 재무제표나 이제 실적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예. 리포트를 내는 것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분석과 평가 그리고 예측만으로 과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냐,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냐, 뭐 아시다시피 거시경제하고 이제 종목의 이 상승에 대해서는 워낙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사실 몰라요. 그렇죠. 예. 예. 뭐 GPT는 뭐 사실 학습을 통해서 확률에 기반한 예측을 제공할 뿐이지 그 자체가 정확한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무리가 따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은 이제 데이터의 양과 그 양질의 그 품질이 예. 굉장히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GPT의 성능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지점에서 AI가 할 수 없는 사람만의 역량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뭐 AI도 모델이니까요. 예. 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재무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GPT가 내놓는 이 분석과 예측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보조지표 정도로 쓰면 좋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 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시 GPT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무한히 증가하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의해서 GPT의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주 같네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GPT가 해주고 근데 여기서 모자라는 거 우리가 잡으면 또 넓은 세상이 펼쳐지고 네. 이런 것 같은 점과 우주 굉장히 비유가 지금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 증시 상승 절반 챗 GPT가 견인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챗 GPT가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챗 GPT 관련주가 오른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뭐 질문이 좀 미묘한 질문이신데요. 그렇죠. GPT 예. 관련주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예, 예. 일단 GPT가 주식시장에서 활용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GPT가 미국 이제 상반기에 미국 증시 상승에 뭐 절반을 역할을 차지했다, 했다. 역할을 예. 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뭐 과도한 맞아.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GPT와 관련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뭐 잘 아시는 엔비디아 2배 올랐죠.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이상 오른 거로 알고 예. 있고 이렇게 덩치 큰 주식이 앞에서 올라가니까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제 유추 해석할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증권 시장이나 증권사에서는 GPT의 활용도를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사가 이제 만약에 GPT를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한 3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제 투자자의 이제 의사 결정이라던가 이제 분석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는데 GPT는 굉장히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상담과 민원이 굉장히 증권사는 많은데요. 예. 뭐 이 부분에서도 GPT는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정 노동도 좀 할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말이죠, 되게 더 중요한 것은 예. 이제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 자동화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자자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이제 위험 성향을 분석하고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서 투자 조언을 하는데 예. GPT는 되게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계속 인기가 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예. 자동화된 투자 실행이나 의사결정에도 뭐 핵심 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사람이 이게 걱정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혹여나 해킹의 염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없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닐까라는 우려도 갑자기 예. 불현듯 스쳐가기도 하네요. 예. 예. 이따 위험성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송 교수님 말씀하신 거 예, 중에 예. 조금 부연을 좋습니다. 하자면, 예. 송 교수님께서 그 데이터의 그 의미나 이런 건 예.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챗 GPT를 사용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챗 GPT는 엉터리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가 챗 GPT를 이용하면 뭔가 답을 얻을 것이다는 예. 기대가 있는데 이거 오해거든요. 음. 왜냐하면 챗 GPT가 주는 모든 리스폰스, 결과물은 최종 답이 아니고요.
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그 질문에 대한 초안, 드래프트 내지는 얼개만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 사용자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얻겠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궁금한 주제에 대해서 초안을 얻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주제의 전체적인 얼개, 스트럭처를 얻는 것이지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것이 풀려요. 예.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품질 높은 정확한 이 초안이 만들 나올 수도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허술한 초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최종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용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일부에서는 챗 GPT가 우리가 구글을 대체할 수 있다. 사실 뭐 구글 쪽에서도 바드를 만들긴 했지만요. 예. 구글 자체를 대체한다는 건 굉장히 예. 상징성이 큰 거잖아요. 검색 그렇죠. 엔진 1등을 대체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글의 검색 수요를 상당히 많이 흡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요? 예. 근데 챗GPT는 아직 인터넷에 액세스를 못 합니다. 챗GPT 스스로는 이 인터넷에서 학습을 하지만 예. 사용자가 챗GPT를 통해서 다른 인터넷 페이지를 액세스를 못 해요. 그걸 막아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 것도 외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최근 사실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바드는 구글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바드는 뭘 물어보면 구글 검색을 통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져와서 학습을 해서 보여주죠. 예. 근데 챗GPT는 아직 그걸 안 씁니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오픈을 안 했죠. 예.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사용자들에 한해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챗GPT가 인터넷에 액세스가 시작되면 웹 브라우징이 가능해지면 또 구글의 검색 수요는 또 급격히 챗GPT를 넘어올 걸로 봅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바드에서 유일한 경쟁력은 지금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웹 브라우징. 네. 근데 챗GPT는 아직 그걸 막아놓은 상태고 지금 미국에서는 열었습니다. 근데 그 추이를 저는 보고 싶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드의 성능과 지금 챗GPT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능을 비교해봐도 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기능 외에 다른 일반적인 재활용. 예. 문서를 제너레이트 한다든가 이런 결과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미 챗GPT 사용자는 지금 뭐 3억, 4억 되거든요. 예. 그동안 그 숫자가 많이 늘었었고 지금 현재도 몇억 명의 사용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챗GPT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성능의 차이는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후발주자가 쫓아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그 누나 많고 형 많은 집에 아이가 말이 빨리 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 혼자 있으면은 말이 안 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랑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비슷하게 후발주자다 보니까 또 누나 형들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 교육 없이도 금방 크고. 좋은 비유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검색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에 가까운 걸 미리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로 뭐 리포트 만들고 그다음에 전 이걸로 시를 써봤거든요. 네. 시를 써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정도까지 완성된 걸 나오다 보니까 편리하고 신선한데 네. 그럼 이게 챗 GPT로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신문 기사 본문을 집어넣어주면서 시로 바꿔봐 그러니까 시를 쓰더라고요. 저도 쓰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연극 대사로 만들어봐 그리고 연극 대본으로 만들어주고 예. 막 이렇습니다. 근데 챗 GPT가 가장 잘하는 일은 기획하는 일입니다. 기획이요. 기획. 네. 모든 주제에 대해서 기획하는 거 이건 굉장히 잘합니다. 예. 전체적인 기획의 내용을 써주기도 하고 기획의 중요한 포인트를 쭉 적어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기획할 때 그 주제를 집어넣으면 예.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보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도움이죠. 예. 그리고 기획, 그다음에 글쓰기 초안, 예. 글의 초안 작성해 주는 것, 그리고 놀라운 게 요약해 주는 겁니다. 어떤 글을 넣더라도 이걸
뭐 길이까지 지정해서 이걸 두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두 문장으로 요약해주고 천재인데요. 요약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오. 요약하는 그 프리셋이 훈련이 돼 있어요. 예. 미리 서머라이제이션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예. 그다음 놀라운 게 키워드를 추출하는 겁니다. 키워드 추출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도 참 하기가 어려운데 뭐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놓고 거기에 그 해시태그를 달아주려고 키워드를 달아주는 것이 요새 SNS 시대에 이게 그렇죠. 중요한 일인데 어려워요. 그 기자들이 쓸 때 키워드 뽑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뽑고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뽑아놓고 그래서 키워드가 통일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챗GPT는 절묘하게 그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5개면 5개 뽑아주고 10개 뽑아고 10개 뽑고 굉장히 정확히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추출하는 걸 아주 잘하고요. 예.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이 키워드 추출하는 것도 엔진이 개발이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는 영역입니다. 예. 네. 그래서 키워드 추출하는 거. 그다음에 제목 뽑아주는 거. 어려워요. 예, 제목 뽑 어렵죠. 근데 제목도 본문을 넣어주고 이 본문에 대해서 어울리는 제목 10개 뽑아줘, 10개를 뽑아줍니다. 오. 그중에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해서 조합하기도 하고 이 초안을 던져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죠. 그리고 뭐 지금 광고 업계가 지금 난리인데요. 예. 광고 카피를 만들어줘 그러면 싹 만든다고요? 광고 카피를 쫙 만들어줍니다. 예. 그걸 뭐 그 5단어 길이로 만들어줘 그럼 5단어 길이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쭉 제안을 해주죠.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더 보여주고요. 10개 더 보여주고요. 그중에 이제 골라서 조합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 광고 카피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광고 카피 만드는 것도 프리셋으로 훈련이 돼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카피 잘 만들고요. 그다음 잘하는 게 번역이죠. 번역이요. 번역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저는 언어 장벽이 이제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보는데요. 예. 번역 성능은 챗GPT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훈련시키지 않았는데 예. 스스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오픈 AI의 개발진들이 경악을 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데이터를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능력을 스스로 습득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번역하는 그 프리셋 엔진 훈련을 시켰는데 예. 아무튼 번역은 굉장히 고품질을 해냅니다. 예. 근데 물론 번역만 전문으로 하는 또 AI들이 있죠. 뭐 딥L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그건 뭐 그 챗GPT 마찬가지 딥L 같은 경우도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 하나씩 한 구절씩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예. 번역을 글을 집어넣어주면 일단 전체 내용을 인지를 하고요. 컨텍스트를 다 알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의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번역하는 것하고 전문적인 번역가가 번역하는 것과 똑같은 작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번역도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서 작업이고요. 예. 정말 잘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쪽이죠. 예. 예. 원하는 기능을 우리 말로 그냥 말로 적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짜줘, 뭐 파이썬으로 짜줘. 그러면 순식간에 프로그램 코딩을 해줍니다. 돌려보면 정확히 돌아가요. 예, 그럼 프로그램 굉장히 잘 짜고요.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그 에러 찾는 예. 것, 디버깅 한다고 그러는데 이 버그를 찾아내는 거 정말 개발자들한테는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쵸. 버그 하나 나오면 굉장히 괴로운데 그 소스 코드를 집어넣으면 금세 찾아서 고쳐주고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해설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버그 하기가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짜놓는데 프로그램 내부 소스 코드에 다큐멘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예. 이 부분은 무슨 기능이고 리마크라고 하는데요. 예. 리마크를 주석을 다 달아줘야 되는데 개발자들이 그거 잘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귀찮죠. 안 해도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특히 개발을 그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 개발자들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저도 굉장히 숱하게 싸웠었는데 이걸 안 해줘요. 마지못해 해주더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이 메인테넌스를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게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리마크를 달아달라 하면 놀랍게 친절하게 달아줍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예. 예. 한국어로 달아주고 영어로 달아주고 예. 너무 친절하게 달아줘요. 이것도 놀라운 기능이고요. 예.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그 습관이 달라서
아주 복잡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정리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리팩터링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걸 리팩터 해줘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로 쪼개서 정리를 해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펑션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고 예. 누가 봐도 다시 그 부분을 떼내서 다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도 해주고요. 예. 또한 마지막으로는 생전 처음 본 프로그램인데 이 코드를 봐서는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에 그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주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줘. 그러면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할 프로그래머들이 전문적인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했던 너무 힘들어서 못했던 이런 일들을 순식간에 해줍니다. 제가 질문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예.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 있죠. 있어요?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이름, 아. 지명, 그 숫자에 약합니다. 예, 연산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숫자나 연산 이런 거 굉장히 약해요.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약하고요. 약하고요. 예, 못하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곧 봐요. 금방 끝나잖아요. 못하는 거 여쭤보니까 금방 끝나고 기획부터 해가지고 야 근데 광고회사나 코딩 학원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지금 골치 아프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송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활용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들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네네. 활용을 이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객 접점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그거잖아요. 고객 만족, 고객 접점 높이는 것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편리함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예. 사실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사용하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나에게 어떤 효익을 준다던가 뭐 편의성을 준다던가 예.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겠죠. 예. 뭐 GPT는 이런 면에서 뭐 효과성이라던가 편의성이라던가 사용 용이성 모든 부분을 만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뭐 한 몇 6개월 동안 GPT한테 사람들이 홀렸다라고나 할까요? 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른 특출한 서비스에 비해서 거의 1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화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금융 소비자는 그렇다면 GPT에 대해서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데요. 하나는 신속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사실 이제 GPT는 신속성 면에서 이미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24시간 뭐 이제 고객 응대를 할 수 있죠. 응대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다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또한 4개만 특화된 이제 금융 상품이나 추상품도 추천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팬데믹과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넘어갔는데요. GPT는 온라인상에서 아주 빠르게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서비스다라는 면에서 신속성이란 소비자의 기대 심리를 충분히 충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확성은 미지수. 아직까지요. 그럼요. 예. 유명한 명언이 있죠. 이래서 갸비지 인 갸비지 아웃이라고.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결과물로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GPT가 신뢰성 높은 정확한 정보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정확성이 100%여야만 하는 금융권에서는 그렇죠. 더더욱이 이게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정형화된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GPT가 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던가 뭐 잘못된 학습 데이터를 이제 훈련시켰다던가 또는 개인 정보와 결합한 금융 의사결정에서는 소비자들의 그 정확성 면에서 기대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 개만이라도 오류가 나면 큰일. 그럼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제가 또 하나 정리를 중간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주세요. 지금 챗 GPT, 뭐 제너러티브 AI, 뭐 그 금방 송 교수님 말씀하신 GPT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AI 여러 가지 개념들이 혼재되고 있는데요. 그 하이어라키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렇죠. AI라는 것은 1950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이기 때문에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최초로 실용화된 인공지능 기술이죠.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해요.
딥러닝 기술 안에 제너레티브 AI라는 기술이 새로 개발이 되고 예. 제너레티브 AI 안에 GPT라는 기술이 또 모델이 만들어지고 예. 그 GPT 안에서 이제 그야말로 뭐죠? 아주 편리한 서비스로 실용적인 서비스로 튀어나온 게 챗GPT예요. 그 바두도 그러면은 GPT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GPT 안에 있죠. 예, 바도 제너레티브 AI 그리고 GPT 중에 하나죠. 그 네. 제일 정점에 들어와 있는 예. 내 핵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순서가 개념의 하위, 이 상위 하위 개념의 순서이기도 하지만 예. 이게 가장 실용적인 AI 기술의 예. 기술이 구체화되는 그런 순서로 봐도 돼요. 예. 예. 그래서 AI와 챗GPT와 GPT 이걸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네네.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거짓 정보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게 거짓 정보가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챗 GPT가 얘기를 하다 보면 원치 않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이 아니라 그 아웃풋, 예. GPT의 아웃풋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비판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 기본적으로 초안 내지는 스트럭처를 구조를 얼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사실 여부는 꼭 확인을 하는 습관 예.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습관 이게 되게 필요해요.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지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최악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연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챗 GPT를 이겨라. beat 챗 GPT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챗 GPT를 이기는 인재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챗 GPT를 언제나 비판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아웃풋을 보고 스페큘레이트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력, 상상력을 가져라. 근데 그 지름길은 인문학을 아는 것이다. 얘기를 하죠. 예,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베스트셀러 많이 읽고 좋은 영화 많이 보고 맞아요. 그림 많이 보고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이런 인문학을 많이 내적으로 쌓고 있어야지 챗 GPT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AI 자체를 두고도 계속 그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잖아요. 금융권에서 불거지고 있고요.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금융 분야는 AI 적용에 가장 고위험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는 핵심 이슈인데요. GPT는 사용자와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처리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탈리아나 캐나다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조치도 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제 업무상 GPT 사용을 이제 금지하는 부분도 생겨났고요. 지난주 미상원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챗 GPT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자리에 오픈 AI사 CEO인 샘 알트먼이 이제 참석해서 내놓은 답변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뭐래요? 챗 GPT의 생성형 AI가 줄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벌써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즉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서. 근데 GPT는 금융에서 이제 다각도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 사기 예방을 위해서 GTP를 도입했는데 챗 GPT가 반대로 악용할 수 있는 금융사기에 이제 일조할 수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재 챗 GPT 같은 경우는 오픈 AI사가 사용자 정책을 통해서 막아놓고 있지만 이래서 해킹 프로그램을 알려줘.
예. 또는 뭐 피싱 메일을 보낼 테니 보내는 방법을 알려줘라고 하는 경우도 단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로직을 만들어줘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는 기술의 한계와 예. 또 잠재적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챗GPT는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요. 개인 편익을 위해서 편익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AI의 이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뻔한 답변이긴 하지만 양날의 검 같은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예. 없는 맞습니다. 대답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규제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보 유출 우려 나오고 사용주의보 발동되고 꽃은 펴보기는커녕 지금 씨앗만 뿌려졌는데 지금 발목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예. 저도 그게 솔직히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초기에 SNS가 2010년 초기에 SNS가 처음 나타났을 때도 규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저도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요. 근데 챗GPT가 나오니까 또 지금 규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챗GPT라는 이런 혁신적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예. 쉽게 말해서 챗GPT를 어떻게 정확히 활용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부터 하면 예. 우리는 큰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규제를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규제하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챗GPT가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정확히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이게 영향을 받지 않은 분야가 없거든요.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챗GPT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부작용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SNS 초기에도 그랬고 뭐 처음에 비디오 테이프라는 뭐 새로운 매체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부작용은 늘 나와요. 새로운 기술과 이게 나오면. 근데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문별로 이용 규범을 만든다든가 윤리 코드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부문별로 이건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챗GPT 열풍 계속 갈 거라고 보시죠? 그럼요. 예,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아까 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인공지능을 바로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겁니다. 예. 그건 굉장히 큰 변화고요. 이미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이 AI를 벗어나서 AA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AA요. AA, Autonomous Agent라는 건데요. 자율 에이전트. 그러니까 자율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임무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는 어떤 상황이라도 혼자 처리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그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띄워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걸 또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미국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AA 시대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그 챗GPT의 열풍이 사그라들 것이다.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결국은 한 사람, 직원은 한 명도 없고 대표 한 사람만 있는 회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1인 기업, 예. 1조 원의 가치를 가진 1인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 에이전트 시대까지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정 교수님. 네. 죄송하지만 짧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권 미래에 AI가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떤 변화가 올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의 성장과 발전은 사실 IT 기술의 진보와 예. 배를 같이 해왔는데요. 현재와 미래,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됐지만 중요한 금융 기술 중 하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핵심은 생성형 AI가 네. 어떻게 고객 접점, 사용자 경험을 변화시켜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앞으로 금융사 앱의 첫 화면 페이지가
생성형 AI로 오. 대체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어떤 대체 상품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고객이 직접 금융사 앱의 화면에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예. 자기 조건을 넣기도 하고 그쵸. 하는데요. 앞으로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떤 상품이 가장 싸고 나한테 추천해줘라고 하면 그 생성형 저희가 쫙 해주고 피드백 주고 바로 실행 페이지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금융권에서는 고민이 많긴 합니다. 분명히 그 생성형 AI가 미래 방향이라는 거에 이제 중심을 잡고 있고요. 디지털 휴먼, 즉 예를 들어서 AI 그 이제 AI 뱅커. 즉 사람의 일을 AI 텔러, AI 상담원, AI 이제 심사역이 대체해 가는 거죠. 뭐 현재 이 부분이 고도화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고객 접점 영역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든 AI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자기한테 얼마나 더 많은 유리한 금리를 줄 것인지,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올 것이다. 네, 재밌게 한번 금융권의 AI 변화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조금 아깝긴 해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두 분과 함께 막 AI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딥러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딥러닝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두 분을 모시고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훈이 고도화 사회 이니셔티브 대표, 송민태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 라이브 포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